이제 제품 차별과 규모 경제가 있는 경제에서 저와의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제품 차별과 규모 경제가 있는 재화라면 두 나라가 같은 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없이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제품들을 서로 교환하게 되면 우리는 가격도 하락하고 다양성도 증가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산업 내에서 서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것은 산업 내 무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비교 우위로는 무역은 X제를 수출하게 되면 Y제를 수입하게 되니까 이건 산업 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터 인더스트리, 산업 간 무역 한다는 점에서 이 산업 내 무역과는 비교가 된다,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7.3을 이용해서 산업 내 무역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초기 균형점, 이 A점이 폐쇄 경제에서 균형점입니다. 그리고 폐쇄 경제에서 가격이 P0고 그 다음에 폐쇄 경제에서 그 제품 수가 N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0원이었다. 그리고 그 제품 수가 50개 정도가 예를 들어서 생산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두 나라가 무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느냐? 무역을 하면 시장 규모가 확대됩니다. 자, 다시 앞에서 봤던 식을 한번 가보시면 이게 이게 시시곡선이거든요. 시시곡선. 시시곡선이 이렇게 되는데 시장 규모 두 나라가 무역을 하면 시장 규모가 확대되니까 이 S가 커지는 거죠. 이 S가 시장 규모거든요. 그러면 이 F 나누기 S 이것이 기울기니까 이 S가 커지면 이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죠. 기울기가 작아져요. 그리고 여기는 이윤 극대화 조건이 PP 곡선인데 이거에 이 PP 곡선은 봤더니 P는 있고 이렇게 돼서 두 나라가 무역을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P 곡선은 변하지 않아요. 무역을 하더라도. 근데 무역을 하게 되면 이 S가 커지니까 시시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시면 이 시시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완만하게 되니까.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이 B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게 되면 새로운 균형점이 B점이 되고 B점이 되면서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제품 수는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가격은 100원에서 하락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90원이라고 하고 제품 수는 50개에서 증가해가지고 여기를 80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해하셔야 될 것은 두 나라가 무역을 했더니 각 국가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은 90원으로 하락하게 되고 이것은 세계 전체 제품 수입니다. 80은. 이 80은 A국과 B국의 제품을 합한 것이 이 80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50개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은 50개였지만 A국과 B국이 합한 것이 80개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40개, 또 다른 나라가 예를 들어서 40개 이렇게 생산해서 80이 되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 제품 수는 무역 이전에는 50개였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 수는 반드시 이렇게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50개에서 40개로. 왜 그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가격을 100원을 했다는 것은 100원을 했는데 가격이 90원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의 양이 늘었다는 뜻이 되겠고 제품의 양이 늘었으니까 대신 기업 수는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7.3에서 시장 규모가 확대되어 시시곡선이 아래로 이동한다. 그 결과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차별적 제품 수가 증가하게 된다. 무역 이후 전체 제품 수는 증가하나 국내 기업 수는 감소한다. 왜 그럴까요? 가격 하락은 기업 수 감소를 뜻하게,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기업 수가 감소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기업 수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각 국가마다 몇 개의 제품을 특화할 것인가는 불확실하다. 예를 들면 80개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몇 개를 특화할 것인가, 이것은 확실하지는 않다는 거죠. 다만 각 국가의 경제 규모에 비례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큰 국가가 있고 작은 국가가 있으면 이 80개를 큰 국가, 작은 국가가 있다. 80개를 50개는 큰 국가에서 생산하고 30개 정도를 작은 국가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산업 내에서 무역을 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고 다양성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다음으로 산업 내 무역의 조정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을 하게 되면 국내 산업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비교 우위론에 의하면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은 성장하게 되고 비교 열의에 있는 산업은 위축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산업 내 무역에서는 같은 산업 내에서 일부 기업은 위축이 되고 일부 기업은 성장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비교 우위로는 무역에 비해 산업 내 무역에서는 조정 비용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출재와 수입재가 같은 산업이므로 생산 요소 이동에 따른 비용이 작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비교 우위론에서는 비교 우위에 의한 산업에서는 X제, Y제가 있다면 X제 산업은 비교 우위 산업이 성장하면 반드시 다른 산업, 비교 열에 있는 산업은 위축되게 되니까 이쪽에 있는 자원이, 노동과 자본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조정 비용이, 어저스트먼트 코스트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X제 산업이 예를 들면 제조이고 여기가 농업이라고 하면 농민들이 제조 부문에 가서 일해야 되니까 이 조정 비용이 크단 말이에요. 갈등이 커져요. 그런데 산업 내 무역의 경우에는 같은 산업, X의 산업에서 1번 기업, 2번 기업, 3번 기업, 4번 기업이 있는데 뭐 4번 기업은 퇴출되지만 1번, 2번 기업이 성장한다면 이 4번에서 1번, 2번 기업으로 노동과 자본이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번 산업이나 1번, 2번 산업이나 같은 산업이니까, 예를 들면 같은 자동차 산업, 같은 의류 산업, 같은 전자 산업이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노동과 자본의 이동의 조정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그래서 갈등 구조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957년에 EEC가 결성이 됩니다. EEC가 결성이 되면 경제 공동체니까 무역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무역이 증가했다는 것은 산업 간 산업 조정, 뭐 산업 간이든 산업 내든 산업의 조정이 증가했을 것이고, 이 조정이 증가했으니까 노동과 자본이 이동하면서 갈등이 많이 발생했을 텐데 실제로 봤더니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어요. 유럽에서. 자,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 유럽은 서로 유사한 국가들이라 가지고 그 무역의 증가가, 이 무역의 증가가 주로 어떤 형태였는 거는 산업 내 무역의 형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정 비용이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후진국 간 자유무역, 그 다음에 선진국 간 자유무역에서 정치적 갈등의 상대적 크기는 어떻게 될까?
자, 선후진국 간 자유무역을 우리가 케이스 1번이라고 그러고 선진국 간 자유무역을 2번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어디에서 갈등이 클 것 같습니까? 상대적으로 선진국과 후진국 간 무역에서 갈등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는 거는 선진국과 후진국은 서로 다른 차이가 큰 그런 무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교 우위 무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선진국 간 자유무역에서는 서로 유사한 국가이기 때문에 비교 우위 무역보다는 산업 내 무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비교 우위 무역은 서로 다른 산업 간의 조정, 산업 내 무역은 동일한 산업 내에서 조정, 그렇기 때문에 갈등 구조가 조정 비용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내 무역 모형을 이용해서 두 국가 간의 이 무역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국가의 효용함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어떤 제품에 대한 소비량은 그 국가의 경제 규모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전체 생산량이 300개다. 300개인데 어떤 국가의 경제 규모가 2인데 다른 국가 경제 규모가 1. 예를 들면 A라는 국가는 B라는 국가보다 경제 규모가 2배가 크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A라는 국가가 200개를 소비하게 될 것이고 B라는 국가가 100개를 소비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각 국가의 경제 규모에 비례해서 세계 전체 생산량이 소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산업 내 무역에서는 각 국가마다 생산되는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수입량인데 우리나라는 얼만큼 수입을 할 것이냐. 차별화된 제품의 경우에 상대 국가가 S 스타만큼을 생산한다면 세계 전체 경제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만큼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 상대방 국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산한 것 중에서 자기 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례해서 소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것을 S로 한번 미분을 해보면 이게 지금 수입량을 자기 경제 규모 미분을 한 거죠. 보면 이게 일개 미분치 값이 양이란 말이에요. 이 양이라는 것은 경제 규모가 크면 클수록 무역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국이나 타국의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두 국가 간의 무역량이 증가하게 된다. 자, 우리가 중력 모형이라는 것은 두 국가의 무역량은 그 국가의 경제 규모에 비례한다는 것이 중력 모형이죠. 그 중력 모형을 이 산업 내 무역 모형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중력 모형이 있죠. 볼륨 오브 트레이드, 무역량은 Y, 이 경제 규모가 GDP거든요. GDP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디스턴스에 이제 반비례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만일 두 나라의 경제 규모 합을 1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M은 무역량은 우리 수입량, 상대국가 수입량은 이렇게 정의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극대값 찾기. 그러면은 극대값을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이 미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미분하면 1 마이너스 2S가 될 것이고 이 어디에서 맥시마이즈가 되는 거는 이게 제로가 될 때 이 M이 극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S는 이꼴 우리가 2분지를 찾을 수가 있고 그 나라의 비중이 절반일 때 이 절반에서 M이 무역량이 극대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경제 규모가 서로 같을 때 무역량이 가장 많아진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국가 간 무역량 규모는 양국의 경제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두 국가의 경제 규모가 서로 비슷할수록 무역량이 많아진다.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응용한 것이 이제 중력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력 모형에서는 이 디스턴스가 반비례하는 거죠. 반비례. 그것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한국이 누구하고 무역을 많이 하는가 하는 것을 점을 찍어 봤습니다. 2014년 자료고 직선이 추세선이에요. 봤더니 여기는 로그 GDP고 여기는 무역량입니다. 이 추세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GDP가 많은 국가하고 무역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두 국가의 GDP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역량이 많아진다. 그 다음에 이 파란 점은 뭔고는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까만 점은 아시아 국가 아닌 국가들이 까만 점인 거죠. 그러면 이 파란 점들이 추세선 위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겠는 거는 같은 경제 규모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같은 경제 규모잖아요. 같은 GDP 규모라고 하더라도 아시아 국가들하고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역을 많이 한다. 다시 말해서 거리가 가까운 디스턴스, 거리가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하고 거리가 먼 다른 국가들보다는 경제 규모가 같다면 상대적으로 무역을 더 많이 하더라 하는 그 중력 모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역과 기업의 이윤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 거는 두 나라가 무역을 시작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업이 50개, 무역 이전에 50개 있던 기업들이 무역 이후에 40개로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 이야기는 일부 기업들이 퇴출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역 이후에 어떤 기업들이 퇴출될 것인가? 우리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듯이 한계 비용이 높은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퇴출되게 될 것이고 반면에 해외 수출이 가능한 효율적인 기업들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물건을 팔게 되니까 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게 되면 효율적인 기업들은 성장하게 되고 비효율적인 기업들은 퇴출되게 되기 때문에 산업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증가하는 이런 효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퇴출과 성장의 조정 정도가 크면 클수록 산업 전체의 생산성 증가 효과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이나 경제통합은 기업의 성장과 또는 일부 기업의 퇴출을 가져와서 산업 전체적으로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 7.5를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기업의 효율성 그리고 이윤을 그린 간단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계 비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업을 뭐 1번, 2번 이렇게 쭉 나열을 한 것이고 1번 기업이 가장 효율적이어서 이윤이 높고 그 다음에 점점점 이윤이 낮아진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계 비용이 C스타 이상인 이쪽 기업들은 시장에 존재하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윤이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자,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기업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기업들이 시장에 존재하다가 무역을 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이 기업들이 퇴출되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 퇴출되게 되고 이 기업들이 시장에서 더욱더 성장하게 되니까 산업 전체적으로는 생산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한계 비용이 낮은 기업은 이윤이 크고 한계 비용이 높은 기업은 이윤이 작게 된다. 그리고 한계 비용이 C스타보다 큰 기업은 이윤이 의미돼서 시장에서 퇴출된다. 그림 7.6은 무역 이후 기업의 이윤 곡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7.6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방금 봤던 이윤 곡선이 무역 이전의 이윤 곡선이 파이스타, C스타가 되겠고 이제 무역 이후에는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퇴출되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기업들은 더 성장하게 되니까 이윤곡선이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C스타 프라임, C스타 프라임 이상의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C스타 프라임에서 C3까지 교차하는 여기까지 기업들은 이윤이 감소하게 되죠. 과거에 비해서 감소하고 그다음에 0부터 C스타까지 효율적인 이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서 이윤이 증가하게 된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무역을 하게 되면 일부 기업들은 비효율적인 일부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게 될 것이고 또 일부 굉장히 효율적인 일부 기업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이윤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중간 정도에 있는 기업들은 효율성이 중간 정도에 있는 기업들은 시장에 존재하긴 하지만 외부 해외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윤이 감소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무역으로 일부 비효율적인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무역 이후에 경쟁 심화로 한계 비용이 C스타 프라임 이상인 기업들이 퇴출되게 된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무역 이후 기업은 세 종류로 구분이 되게 될 것이다. 하나는 퇴출되는 기업, 또 하나는 퇴출되지는 않지만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는 기업, 세 번째는 무역 이전보다 이윤이 증가하는 기업,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기업의 성장과 비효율적인 기업의 퇴출을 통해 산업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런 산업 전반적인 생산성 증가는 마치 산업 전체적으로 기술 진보가 발생해서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수출 기업의 규모가 내수 기업들과 어떤지, 수출 기업의 생산성이 내수 기업과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지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무역 비용이 필요하죠. 뭐 관세도 부담해야 될 것이고 운송비도 부담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게 무역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역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비효율적인 기업들은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국제시장 가격이 C스타라고 하면 무역 비용을 포함한 수출 가격이 C스타보다 큰 기업들은 수출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업의 한계 비용을 CI라고 우리가 하고 무역 비용이 T라고 하면 이 기업의 수출 시장 가격은 자기 한계 비용에다가 무역 비용을 합한 CI 플러스 T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림 77을 한번 보면서 어떤 기업이 수출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77을 보시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어떤 기업의 한계 비용이 CI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역 비용이 T라고 하면 이 기업의 수출 비용은 이게 되겠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가격은. 근데 이게 국제시장 가격 C스타보다 작을 때 이 기업은 수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CI가 한계 비용이 C스타 마이너스 T보다 작은 기업들은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C스타 마이너스 T가 되는데 이것보다 작은 기업들이 해외 판매. 지금 여기가 한계 비용인 효율성인 기업부터 시작해서 한계 비용이 높은 비효율적인 기업 순서로 기업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고 하면 이 C스타 마이너스 T보다 작은 기업들은 해외 판매가 가능하고 물론 이제 국내 판매도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CI 플러스 T가 C스타보다 큰 이 국제시장 가격보다 큰 기업들은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이가 지금 무역 비용이거든요. 이 무역 비용을
비용을 부담한 이 사이에 있는 기업들은 국내 판매만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역 비용이 크면 클수록 이 간격이 커질 테니까 국내 판매 가능한 기업들이 커질 것이고 많아질 것이고, 만약에 이 무역 비용이 적다. 그래서 경제통합을 했다거나 자유무역을 했다거나 또는 아주 일본이나 중국처럼 운송비가 거의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국내 판매만 하는 기업이 이 간격들이 좁아지니까 국내 판매만 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굉장히 줄어든다. 이게 경쟁이 심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 7-7에서 보듯이 한계 비용이 이것보다 작은 기업들은 국내와 해외 판매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스타보다 큰 기업들은 판매가 불가능하고, 이 사이에 있는 기업들은 국내 판매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역 비용이 클수록 내수와 수출 기업의 효율성 차이가 커진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봤듯이 이 무역 비용, 이 T가 크면 클수록 국내 판매하는 기업들 그리고 해외 판매 가능한 기업들의 이 차이가 커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출 기업은 수출 시장에서 무역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내수 기업보다는 더 효율적이어야 한다. 어느 나라든지 수출 기업들은 대체로 규모가 크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이다. 그 표 7-1을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한국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내수 기업과 수출 기업의 규모하고 총 요소 생산성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어떤 기업을 수출 기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A 기준은 매출 중에 조금이라도 수출을 하는 기업을 구분해서 조금이라도 하면 수출 기업이라고 하자. 그리고 전혀 수출하지 않으면 내수 기업을 하자 하는 게 A 기준이고, 이제 B 기준은 조금 더 엄격하게 해가지고 자기 매출 중에서 수출을 50% 이상 하는 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보고, 전혀 50% 이하로 수출을 하더라도 50% 이하면 그건 그냥 내수 기업으로 보자. 이렇게 구분해서 두 가지 기준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A 기준으로 하면 수출 기업이 511개고, B 기준으로 하면 매출의 50% 이상을 해야 되니까 수출 기업의 범위가 엄격해서 기업 수가 511개에서 165개로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매출, 종업원,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을 한번 살펴봤더니 매출은 내수, 수출 기업이 내수 기업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비기준으로 하면 물경 내수 기업에 비해서 수출 기업의 매출이 각 10배 정도. 여기는 몇 배일까요? 한 7, 8, 7배? 7배 정도. A 기준으로 하면 수출 기업이 7배 정도 매출이 많고, B 기준으로 하면 10배 정도 매출이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 종업원 수는 내수 기업과 수출 기업의 기준이 한 5배 정도 수출 기업이 많고, 이쪽 기준으로 하면 엄격한 기준, B 기준으로 하면 37, 38, 8배 정도 수출 기업의 종업원 수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 요소 생산성 연평균 증가율도 내수 기업이 A 기준에서는 1.96, 수출 기업에서는 2.5가 되겠고, 그다음 B 기준으로 보면 1.67, 4.05. 자, 무슨 이야기가 되겠는 거는 수출 기준을 엄격하게 하면 할수록 수출 기업의 규모가 더 커지고 매출도 더 많고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도 더 크고, 다시 말해서 수출 기업의 효율적이면 효율적일수록 더 많은 수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 7-1을 보면 수출 기업의 매출이나 종업원 수가 내수 기업보다는 훨씬 크다.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도
수출 기업이 내수 기업보다 더 크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수출 기업이 내수 기업보다 규모도 더 크고 생산성 증가도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